토호제면 토호제를 지켜야죠. 정부에서 지켜야죠. 제일 먼저. 내가 한 말을 뱉으면 뭐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부 말을 믿고 그죠. 2월 달에 빨리 판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되어 왔던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 구라를 어떡하나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 뉴스만 계속 퍼뜨리면서 국민들 선동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의 논리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현장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나올 매물은 다 나왔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금매 수준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건 이제 거의 다 나왔다라고 봅니다. 사실 3월 달에 거의 나오고 거래될 건 거래됐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중개사분들한테 물어봐도 대부분 3월에 끝났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달에 나온 매물들은 이제 층이나 향 같은 게 별로 안 좋거나 아니면 이제 호가가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분들도 덤벼들기도 좀 애매하고 뭐 이런 상태의 매물만 남아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일단 대통령이 액수로 이제 오려고 했던 그런 이벤트는 대부분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시장의 강남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지역의 반등이라는 건 뚜렷하게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송파구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송파구는 좀 줄다리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리센트 같은 것도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오른 상태에서 이제 힘겨루기 이런 게 있는데요.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가격이 또 오른다는 게 반영이 되고 이러면 다시 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당분간은 뭐 잘 아시다시피 15억 이하의 아파트가 서울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건 이제 그 데이터로도 저희가 나와 있는데요. 강남은 이제 평균 거래 가격이 2월에 비해서 3월에 많이 떨어졌어요. 강남은 뭐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거의 28억까지 그죠? 평균 거래 금액. 예,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입니다. 이건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시면 네. 여러분들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오늘자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서초는 뭐 28억 하던 게 지금 21억까지 그죠? 떨어진 상태니까요. 상당히 많이 조정된 거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노도광만 하더라도 보시면 6억에서 6억 4천, 5억 6천원에서 5억 6천5백 약간이나마 계속 오른 가격대의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집주인들이 지금 호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제 수요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고 있죠. 물론 이제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아실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매물이 얼마만큼 줄고 있는지 그죠? 전세 매물이 이런 걸 찾아보시면 가장 많이 줄고 있는 데가 노원구, 그다음 두 번째가 강북구고 세 번째가 성북구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만큼 노도광 쪽에서 줄어드는 매물들이 많습니다. 이건 거래도 되고 또 매물 자체가 지금은 조금 노후화된 지역의 대단지 매물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강남은 사실은 아직은 전세 부분의 문제는 크게 보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메이플자이 3,000세대가 이제 입주를 했고요. 올해도 보면 잠실 쪽에서 큰 단지들이 2개 정도 그죠? 예, 잠내하고 잠실 르엘이 입주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크게 뭐 그 전세 부분에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요.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물량이 일단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00세대에서 한두 개 있었는데요. 지금 3,000세대에서 뭐 한두 개 상황이니까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노도광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한 뭐 제가 경기도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노동항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는 집을 사는 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항 쪽에 가셔가지고 전세를 구한다라고 하면 중개사분들이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전세는 없고요. 그냥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2월 달에 비해서 훨씬 높은 가격을 주고 지금 사셔야 되고요. 아마 4월 달에 비해서도 4월 달에는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15억 이하 서울 외곽 쪽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견인할 가능성이 크고요. 저희가 0.1 정도 주간 단위로 오르면 상승률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0.2 정도가 오르는 거를 강한 상승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 단위로 0.2% 오르면 연간 단위로 보면 10%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주 단위로 0.1% 오르면 연간 단위로 보면 5% 정도잖아요. 5%면 그냥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지금 또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소득도 지금 오르는 분들은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인플레이션 해적 기능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걸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승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그래서 0.1%보다 더 낮은 뭐 0.0 몇 프로 이런 상승률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0.2%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거든요. 왜냐하면 연율 기준으로 보면 10%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고도 한 5% 정도 더 상승을 한 거니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평균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2% 오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서울 외곽은 일단 0.2% 이상은 계속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 같고요. 이벤트는 거의 끝나가면서 외곽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3구하고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이 예. 분위기가. 그러니까 강남구도 아마 그 1주택자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더라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앞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자료들은 노동항 일단 대부분 무주택자가 다주택 물건들을 샀을 거예요. 그게 그나마 좀 저렴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물건이 제일 저렴해요. 그걸 이제 1주택자가 사면 좋은데, 무주택자가 사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무주택자가 각 30억짜리, 최소 30억 정도 되는 강남에 있는 물건들을 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버텼는데. 예, 지금까지 버텼고, 그리고 2달간은 사라고 하면 이분들은 원래 결정장애가 있는 분인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 사는 게. 그걸 2달 안에 너가 해결해라 이러면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가격 협상 이분들은 또 막 깎고 그죠? 예, 뭔가 더 좋은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더 찾아보십니다. 많이 저희가 이제 요거 위에는 없어요 이러더라도 옆집에 가가지고 또 알아보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돌아다니세요. 예, 그런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걸 빨리빨리 못 잡으시거든요. 그렇긴 해요.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립니다. 그 무주택자는 떨어질 때는 절대 안 삽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외곽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느냐. 무주택자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덤벼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주택자는 가격이 떨어지는 지금과 같은 강남의 상황들을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강남은 아마 대부분 1주택자가 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30억, 50억 하는 아파트를 지금 무주택자, 그것도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사는 계층은 30대잖아요. 30대가 강남에 있는 30억짜리, 50억짜리 집을 샀다. 100% 세무조사입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세무조사 당할 바에는 대부분 1주택자가 살 거예요. 대신에 지금 강남은 계속 매물이 적체되고 있는 이유가 1주택자가 살 수 있는 환경도 지금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죠? 우리가 집사람하고 내가 같이 돈을 번다 그러면 뭐 연봉이 한 3, 4억씩 됩니다. 강남이나 또는 마용성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뭐 내가 10억을 땡기더라도 갈 수 있으면 가거든요. 원리금 갚는 게 한 달에 500만 원씩, 600만 원씩 이것도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하세요. 근데 지금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1주택자가 뭐 강남 매물을 산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내가 10억 받았던 거를 털고 가야 되잖아요. 네. 새로 대출을 받으면 2억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예,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사실은 지금 강남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자도 못 사고 1주택자는 대출 때문에 이제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강남 매물이 적재될 수밖에 없는 요인은 상당히 많고, 그래서 1주택자가 강남 매물을 사는데 이건 또 1주택 매물을 사겠죠. 다주택 매물은 지금 전세 끼고 있으면 못 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같이 이제 나이 들면 시장을 볼 때 그냥 한 번에 다 보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한 번에 봐서 판단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남아있는 능력이 거의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능력. 한 번에 딱 모든 걸 빨리 판단하는 능력. 예, 재벌 회장님들이 왜 그 재벌 회장을 아직도 하고 있냐. 그분들이 데이터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렇죠. 근데 보고할 때 뭐 아주 목소리 미세한 떨림 이런 걸 가지고 그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 질문이 근데 너무나 명쾌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건 이제 한 30년간, 40년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나오는 능력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매수자들이 누가 사는지, 매도자들이 누가 팔고 있는지, 그리고 5월 9일 이후에는 뭐가 이제 막힐 건지, 그죠? 이런 거를 좀 유심히 보시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딱 두 가지예요. 다 내 거. 공공에서 다 하겠다. 그죠? 다 내 거. 그럼 두 번째는 매물 나오게 하는 거.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두 가지 대책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민주당이 쓰는 대책들은 요 두 가지 안에서 다 이제 될 거예요. 다 내 거. 다 내 거. 공공에서 다 해야 돼. 왜? 공공에서 다 하면 다 내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 더 넣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오늘 보니까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도 용산에 35% 그 최대치를 그냥 임대주택으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건 다 내 거. 공공에서 다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이제 LH 직접 시행이라는 것도 비슷한 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물 많이 나오게 하는 게 뭐가 부작용이 있든 말든 시장이 왜곡되든 말든 매물 많이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토지를 계속 무너뜨리면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2월 달에 정말 싸게 판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주택자. 근데 지금 3월 달에 판 사람은 그나마 좀 비싸게 받았어요. 4월 달에 판 사람은 지금 더 좋은 조건에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니 계속 이게 연기시켜줘가지고 말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면서 말이야. 이걸 4월 달에 파는 사람 마지막 5월 9일 날 파는 사람은 제일 좋은 조건은 그러니까 정부 말을 믿고 그죠? 2월 달에 빨리 판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되어 왔던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 말을 믿고 빨리 판 사람은 바보.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시장에서 또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매도자분들도 그렇고 매수자분들도. 아, 정부 말 믿고 만약 2월 달에 내가 뭐 2억이나 싸게 팔았는데 3억이나 싸게 팔았는데 지금 파는 사람도 거의 제값 받고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말을 믿고 빨리 판 사람은만 손해. 그러니까 앞에 만든 정책들을 뒤에서 계속 깨부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임기응변식으로 계속 엑스에다 툭툭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워 담는 사람만 그냥 피곤한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뭐 비거주 1주택자도 팔게 만들어주겠다. 이거는 제가 그 인터뷰 많이 한 거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지만 이거는 못 만든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고. 그러니까 그 정책 담당자들도 못 만들 거다. 그럼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아니, 장특공제 하지 않습니까? 아, 장특공제는 또 다른 이야기고요. 네. 그 비거주 1주택자도 새낀 매물을 팔게 해주자라는 게 대통령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뭐 아무 대응이 없어요. 그 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특공제하고 뭐 일조가 다른 부분인데요. 비거주 1주택자도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팔게 해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이치에 안 맞지. 그러면 토지를 지정하지 말든지 다 지정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딴 소리나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토지인데. 그러니까 토지면 토지를 지켜야죠. 정부에서 지켜야죠. 제일 먼저. 내가 한 말을 뱉으면 뭐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내가 한 말을 뱉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지켜야 되잖아요. 그 말을. 근데 자기가 계속 말을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네. 예. 그래서 계속 깨고 있으니까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그럼 정부 말을 믿고 미리 2월 달에 판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거죠. 그 X 믿고. X 믿고 한 2, 3억, 3, 4억씩 막 손해보면서 파는 거죠. 지금 거의 제값으로 팔아요. 아, 좀 그렇다. 그러니까요. 기분 많이 나쁘겠다. 기분 많이 나쁘죠. 당연히.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내가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시장의 신뢰 잃은 지는 오래됐고요. 근데 계속 이제 그런 정책들만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매물 잠김 현상들은 굉장히 심해지겠죠. 노도강이나 뭐 동대문, 동작, 뭐 관악 지금 죄다 지금 빨간불인데 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확실히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빨리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정부에서 나온 규제들도 뭐 제가 계속 문재인 정부 때 한 6개월 간 적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한두 달이에요. 대통령이 X 올리고 난 다음에 한두 달 끝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4월 달부터도 이제 안 믿는 거거든요. 매물이 안 나온다는 말은 대통령의 말을 이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 외교적인 참사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그 X를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그 밑에서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번에도 뭐 장특공제 올리고. 맞아요. 예, 장특공제가 뭐 실거주하고는 관련 없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올려놓고는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본인이 막 퍼뜨리고 있으면서 자꾸 가짜뉴스 단속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좀 풀어주죠. 40% 그거 좀 그러니까 40%는 거주의 40%, 보유의 40%. 이것도 원래 문재인 정부 전까지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80%였어요.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장특공제잖아요. 장특공제는 88년도에 도입됐어요. 88년 도입된 이유는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때는 물가가 한 10%씩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오를 때 이게 도입한 이유가 물가가 10%씩 막 매년 오르는데 그걸 공제를 하나도 안 해주면서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다 매기면 거주인 이전의 자유가 막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럼 장특공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취지에는 지금은 당연히 해줘야 돼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보유만 하고 있으면 80%를 했어요. 그 양도세 낼 때 내가 뭐 비과세 되고 돈을 더 내고 이런 거는 이제 2년 거주가 따로 있었던 거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리가 그렇습니다. 보유 40, 거주 40으로 바꾼 거예요. 아, 그때 바뀌었구나. 예, 그리고 다주택자는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다시 다주택자 30% 해주겠다라고 나온 거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40%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린 걸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전문적으로 이게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 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 거주하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줄 건지 아니면 아예 없앨 건지 최근에 또 법안이 올라왔잖아요. 그 윤종호 씨라고 또 부산 놈이에요. 그 양반이 진보당인가 그런데 올렸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 의원들이 우해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아예 삭제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주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는지 아니면 이제 비거주 부분을 없애는 건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대통령이 이제 X에 올리는 걸들을 보면 대부분 정치적인 용어잖아요. 정치적인 언어들. 이게 정책적인 언어를 대통령은 올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거를 올려야 되는데 그냥 뭐 툭툭 던지는 거거든요. 공정하지가 않다는 네, 자기가 제일 공정하지 않지 않나요? 본인이 한 이야기 하나도 지키지 않는데 부동산 쪽에서는 본인이 제일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 계속 그런 걸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걸 히스토리를 좀 봐야 되는 공시가 현실화하는 것도 제가 히스토리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처음 만들어질 때 왜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가만 놔두더라도 집값은 오르게 되잖아요. 그건 빼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도 그냥 일반적인 집값 상승률은 빼준단 말이에요. 그걸 할 때. 그럼 그 일반적인 집값 상승률을 빼는 식으로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세금상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 만들 수가 있나요?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40, 40. 그리고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마 공시가 12억까지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뭐 전체적으로 그건 되는 거죠. 1주택자한테만 되는 거고죠. 예,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뭐 없애는 거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집값이 오른다고 없애고 매물을 더 만들어 내려고 없애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예. 그럼 그렇게 그 장독공을 없앤다고 해서 매물이 나올까요? 비거주 1주택자나 장독공은 다 누구하고 관련 있냐 그러면 이젠 다주택자하고 관련이 없어요. 장독공은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옛날 윤석열 정부 때 30% 해주는 것도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다 1주택자에 대한 그 규제거든요. 1주택자의 규제는 시장에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집을 팔더라도 대부분은 1주택자, 90%가 훌쩍 넘는 제가 볼 때 뭐 한 99%는 다시 살 거예요. 내가 장독공이 폐지된다고 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이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집을 팔고 전월세로 갈 사람이 몇 명이 될 거냐를 주변에서 물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팔고 다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1주택자들이 원래 일시적 2주택자를 활용할 수는 있겠죠. 내가 팔고 사고 그 다음 거를 뭐 3년 있다가 팔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단기간에 팔고 사고를 다 할 거예요. 대부분.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뭐 3년 후에 사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집값이 오른다고 보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니까. 예. 그러면 1주택자가 팔고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시장에서. 특히나 1주택자가 팔고 학업지를 살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혜택을 지금 받고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뭐 6개월이나 1년간 팔면 혜택을 다 준다 그러면 그 혜택을 받고 그죠 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보다 더 상급지로 이제 그건 갈 수는 있잖아요. 더 상급지로 가려고 하겠죠. 예.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매물 하나 나오고 수요자 한 명 더 느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뭐 장독공은 일단 1주택자의 장독공은 뭐를 막는 거냐 그러면 거래를 막는 거잖아요. 이게 양도세하고 관련 그 거래세잖아요. 거래세에 포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거래를 이제 방해하는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매물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만약 1년 내에 정부에서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걸 팔지 않았다. 그럼 1년 동안 다 파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팔고 내 나름대로 그냥 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안 팔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 그 이후에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급지로 가야 돼요. 장독공을 인정을 안 해주면 한 3억에서 5억 뭐 이렇게 내잖아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본인들이 뜯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팔까요? 아니요. 안 팔죠. 당연히. 안 팔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죠. 왜죠? 정권 바뀌어라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대통령 선거 때쯤 되면 풀어줄라나 뭐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아무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주택자 매물도 이제 없어지고 1주택자 매물도 없고 입주 물량도 없고 그럼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이 정부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뭐 후랭이 TV에 나와서 계속 이야기한 게 지금 정부는 매물과의 전쟁을 할 거다. 계속 매물을 끌어내는 걸 할 거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매물을 못 나오게 만드는 정책만 하고 있거든요. 희한하네. 그러니까 2달 나오고 4년 잠기는 정책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리고 5월 9일 이후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2달 잠겼던 매물이 5월 9일부터
2달 동안 나왔던 매물들이 5월 9일 이후부터는 장기겠죠. 그럼 장독공 뭐 1년 후에 폐지한다 그러면 1년 동안은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또 겁이 나는 분들 팔고 뭐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오르면 장독공 때 가더라도 더 이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또 파는, 지금 뭐 내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거지. 정부에서 팔아라고 해서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빨리 팔면 항상 손해였어요, 정부. 정부 말 듣고 빨리 팔면 항상 손해였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더 매물 잠길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3년이 남는데 본인이 집권하는 기간이. 뭐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그게 뭘로 가져올 거예요. 입주 물량도 하나도 없고, 뭐, 지금은 공급 이야기도 안 해. 본금 자신 없거든. 포기. 본인들도 포기해. 뭐 200세대, 300세대 뭐 유지에 올리면 뭐예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뭐 어쨌든 정원호 씨가 들어오면 그 오세훈 씨에 비해서는 줄어들 거예요. 그건 뭐 명백하니까. 그리고 늦어지는 건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저는 공급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도 비슷한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 세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4단계로 정부에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4가지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금을 본인 말로는 현실화. 제가 볼 때 그냥 올리는 거죠. 이제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본인들 생각할 때 80%가 맞는데 지금 60%로 비현실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현실화시키는 거니까 다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행령. 예,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세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비거주 1주택자를 중과한다든지 네. 말씀하셨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없앤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앤다는 비거주 1주택자 중과도 다 뭐예요? 입법사항이에요.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민주당 입장은 검토한 바 없음. 마포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정청래 씨가 잘 해줄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저 1주택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40, 40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50%로 줄이려고 했었어요. 법안 발의됐었어요. 그건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법안이 폐기됐어요. 왜?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준 거예요.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지금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청와대하고 이제 또 조금 이렇게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민주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걸로는 보이지 않아요. 완벽하게 장악하는 거는 이제 김현석 총리가 이제 대표로 가는 거겠죠. 그리고 정청래 씨는 이제 대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고. 이번에 어쨌든 지방선거는 압승할 거예요. 그죠? 대부분 예상하듯이.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압승을 하고 나면 정청래도 잘한 거잖아요. 이재명 씨도 잘한 거지만 정청래 씨도 잘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김인석 씨가 들어와가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지금 민주당은 대부분 정청래 플러스 문재인 플러스 조국 플러스 김어준 이 세력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어준. 네, 김어준. 김어준도 들어가요, 이제? 김어준의 상황이. 김어준 씨가 이상하게 이재명 씨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문 쪽이잖아요, 문 쪽. 예, 그러니까요. 문 쪽인 것 같아요. 문 쪽하고 지금 친명 친문이 좀 싸우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럼 뭐 정청래 씨가 계속 헛발질을 했잖아요. 1인 1표제로 바꾸려도 안 되고 조국하고 합당하려고 안 되고 그 조국 합당해서 조국을 밀겠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통령 원래 본인이 대통령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좀 옆에서도 야, 그건 좀 심하다. 당신 좀 생각 좀 바꿔라 이랬더니만 조국은 뭔가 잘생겼고 그쵸. 서울대 교수 키도 크고 좋잖아요. 예, 키도 크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렇게 조국 당은 내가 먹고 대통령은 당신이 하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앉아 술 먹으면서 그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거 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걸 당 대표가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쉬울까? 저는 1단계도 되게 힘들 거라고 봐요. 공시가 현실화하거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는 것도. 왜냐? 이건 지방에는 좀 치명적이에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80% 올리잖아요. 지방은 지금 10억 하던 아파트가 9억대에 있으면 괜찮은 동네예요. 7억, 8억대 있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작년에 한 30만 원, 올해 이제 30만 원 내가 재산세를 냈어요. 내년에 집값이 내가 지금 7억대 있는데 50만 원 내라고 날라올 거예요. 총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방이 문제예요. 지방에서 선거하기 되게 어려워져요. 사람들이 30만 원을 내다가 50만 원의 고지서를 받아보면 누구한테 욕할 것 같아요? 구청장한테 욕할까요? 걷어들이는 건 구청에서 아마 걷어들일 건가 시에서 걷어들이잖아요. 시장이랑 구청장 욕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 욕하거나
대통령 욕하잖아요. 예, 다 국회의원 붙잡고 뭐라 그럴 거예요. 국회의원 자주 만나니까 아주 행사 같은 데 오거든. 그렇죠. 예, 그리고 자주 만나요. 저도 이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가끔 만나요. 이렇게 어디 뭐 축제 같은 거 있으면 가면 뭐 와가지고 뭐 인사말. 축사하고 하거든. 예, 그래서 막 욕할 거 아니에요.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내가 30만 원에다 50만 원 집값 떨어졌는데 50만 원 내? 뭐 이렇게 욕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1단계도 저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이건 뭐 지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할 수는 있겠죠. 2단계부터는 저는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라고 봐요. 비거주 1주택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거는 선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진짜 비거주 1주택 애매한 게 뭐냐 그러면 부모 복양, 자녀 교육 이런 건 정말 애매해요.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내 애가 뭐 강남에 대치동에 그 필요해가지고 가고 지방에 집이 있다. 비거주 1주택자잖아요. 뭐 수도권에 집이 있다. 그거 다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누구는 대치동은 되고 뭐 중계동은 안 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전입신고로 확 잘라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전입신고로 자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건 당연히. 그래서 저거는 일단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대출은 가능하죠. 지금 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뭐 대출 같은 거 대부분 전세 대출이겠죠. 내가 다른 쪽에 이제 그죠 얻는데 필요한 전세 대출 같은 거를 받았으면 그거는 이제 막을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은행에다 떠넘기면 되거든요. 원래 정부에서 잘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잘 못하는 거는 그냥 밑에다 떠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은행에다 떠넘겨 네가 판별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들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설정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정말 힘들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완전히 190석은 아니었는데 선거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다수당이 됐었어요. 그래도 이거 통과시켜 주지는 않았어, 국회의원들이. 근데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민주당 구도하에서 이를테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뭡니까? 견제 세력이 없잖아요. 최근에 제가 지방 가보니까 진보당이 유일한 견제 세력입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독주하고 있으니까 견제 세력 뽑아달라. 이게 이제 선거의 구호예요. 독주를 하고 있다. 독재라는 말이 나올 뻔했는데. 독주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외부의 적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렇죠. 내부에서 싸우는 거예요. 민주당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명 뭐 비명으로 싸울지 아니면 뭐 온건파 뭐 옛날에 뭐 살인 이런 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게 갈릴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권력 다툼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질 거예요. 뭐 훈구파 뭐 예, 무슨 그런 파, 식으로. 이런 왜냐하면 식으로. 그 외부의 적이 없으면 내부가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부에서 굉장한 권력 다툼이 벌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올해 말 정도, 올해 하반기에는 압승을 하면 내부의 권력 다툼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다. 그런 상태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게 쉬울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법 안 통과시켜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대통령이 오죽 답답하면 법을 통과시켜주지 못해가 일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 저는 상당히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래서 2단계 세율 조정 이것도 되게 힘들고. 세율을 올린다. 이거 최근에 이제 윤종호 의원이 발의한 그 장독공제 폐지 법안하고 동일하게 이제 종부세 법안도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게 보면 세율을 올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올리는 폭을 여러분들 그런 법안이 올라오면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게 높지는 않아요. 옛날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까지도 종부세 중과. 예,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걸 싹 넣었어요. 그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후기에 와가지고는 이제 국민의힘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세율도 협의해서 바꾼 거예요. 네, 협의해서. 왜 그때 본인들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해줬을까요? 이것 때문에 졌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도 많이 낮춰줬잖아요. 원래는 더 높았어요. 네, 그걸 많이 낮춰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세율을 이제 옛날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도 사실은 정말 힘든 거예요. 윤 정부 때와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두려울 시기인데. 것이 없다. 네? 두려울 것이 그러니까 없다. 두려울 것이 없으면 필히 이제 내부가 분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다. 민주당이 동의가 없으면 법안은 통과하기 힘든데 과연 민주당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통과시켜 줄까? 세금 올리는 거 통과시켜 주는 것만큼 국회의원들이 싫어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저는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물론 될 수는 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세율 조정일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명분은 있지만 뭔가 살펴야 될 게 너무 많다. 비거주 1주택자를 어느 수준까지 고를 거냐.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러면 원래 이제 법 도입 취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도입한 건데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어떻게 감경시켜 줄 수 있을지부터 시작해서 도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볼 때는 이것도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금 무조건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금을 나누고 이 세금을 올리는 데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죠? 법을 바꿔야 되는지,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지형이라든지 구도, 이런 걸 살펴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뭐 30년 넘게 부동산을 보고 있는데요. 2단계까지는 명분은 좀 있거든요. 우리는 명분은 없는데, 저 짝에서는 명분은 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비거주 1주택, 뭐 안 살았으니까 니는 안 해주면 되지. 똑같은 논리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네. 안 살았으니까 안 해주는 게 맞는 거다. 예, 그래서 명분이 좀 본인들은 있다고 생각해서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다음부터는 명분은 없다. 세율을 올리고 뭐 이런 거는 정말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다 해가지고 해도 문재인 정부만큼은 안 내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 6%였거든요. 도대체 그땐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도대체 세상에. 3억씩 이렇게 냈다니까. 그걸 단기간에 이렇게 막 냈어요. 예. 그래서 외국 보유세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누진세예요. 누진세라는 게 원래 이제 소득이 많으면, 즉 집을 큰 거 갖고 있으면 많이 내잖아요. 그게 아니고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세율이 높아져요. 외국에는 재산세, 보유세가 동일 세율이에요. 0.2%, 1.5%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진세인데 지금 6%까지 있으니까 6% 있는 세금은 없을 거예요.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뭐 취득가에서 내고 뭐 소득 공제해주고 이런 거 둘째치고 우리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아주 특이한 구조예요. 재산세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하고 다르게. 소득은 이제 누진세 구조거든. 내가 10억을 버는 사람은 뭐 반 이상을 내야 되는 거고 5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은 뭐 10%나 20%만 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재산세를 누진세 구조로 만드는 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세는 계속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내가 주변 생활 인프라를 누리는 데 대한 대가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걸 누진세로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 대가를 내야 되는데 그냥 집에 대해서 그냥 일정 세율을 매기면 가장 적절하게 거둘 수 있잖아요. 어쨌든 집을 큰 거 가지고 있고 비싼 거 가진 사람은 좀 많이 내도 되는 거고 적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게 내도 되는 거니까 그냥 공평하게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집값이 오르면 더 많이 내라. 이거는 보유세 개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외국의 보유세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써놓은 걸 보면 이건 생활 편익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이 저번에는 제가 경제학 교수를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활 편익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내는 그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1년에 50%씩 막 이렇게 우리는 150%거든요. 1년에 50%씩 올리잖아요. 외국에는 캘리포니아는 2%입니다. 상한이 2%예요. 더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어요. 재산세를.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300%였어요. 아, 도라이야. 그 시기도 견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그때는 3배를 올려도 됐어요. 내가 올해 100만 원을 냈는데 내년에 세금을 300만 원 더 낼 수 있어요. 이런 나라가 있나요? 1억이면 3억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3억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5천, 6천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올해 이제 좀 더 낼 거예요. 왜냐하면 공시가를 너무 많이 올려버렸거든요. 지금 서울 외곽은 가격도 안 올랐는데 10몇 % 다 올려버렸어요. 그거 이제 증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 정책의 또 세 번째가 그거네요. 무조건 돈을 뜯어내겠다. 무조건 돈 뜯어내는 건 내가 다 하겠다. 그죠? 예, 그게 또 하나 들어가네요. 예, 다 내 거. 원화채굴. 네, 원화채굴. 좋은 발언인데요. 하여튼 그 세 가지죠. 세금은 무조건 돈 있는 데는 다 뜯어내겠다. 예, 이게 또 이제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죠. 왜냐면 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로 우리가 예상을 했죠. 보유세는 집값이 올랐다고 내는 세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경제학 교수도 보니까 아니 집값이 올랐는데 그 정도 부담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은 세제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생활 편익세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생활 편익을. 근데 생활 편익이라는 게 늘어나는 게 1년에 한 2%, 3%, 5%. 미국에도 한 5%까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더 낼 수 있는 양이. 5% 오르는 건 이해가 되죠. 근데 1년에 3배씩 생활 편익이 늘어나는 경우 없잖아요. 주변 인프라가 3배가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주변 인프라가 3배가 좋아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내고 있다니까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냈고 지금은 이제 50% 내는 것도 이상한 거죠. 네. 갑자기 전철역
나오는 구멍이 8개였는데 갑자기 15개 되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죠?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요. 말이 안 되는 세금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엑스에다 거짓말만 막 올리면서 나중에 잘 했다가 고발을 하든지, 그죠? 뭘 해야 될 건데 누군가 잘 모으고 있겠죠. 앞에 건 다 지웠다고 그러거든요. 앞에 거는 진짜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조정대상용제 2주택부터 종부세 중과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저는 아무리 줄어도 50% 이하 줄기는 힘들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만약 이걸 또 미친 척하고 줄인다 그러면 한 60% 정도. 왜냐하면 보유 요건을 완전히 없애는 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한 반 정도 줄여가죠. 한 20.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거주는 매년 한 4%씩 해가지고, 그죠? 10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매년 한 2%씩 해가지고 10년 정도만 해준다. 이게 이제 법 제정이 될 수 있겠죠. 그 정도 줄이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50% 또는 다 줄여가지고 그냥 40%만 남긴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법이란 게 우리가 연구하시는 분들은 정합성이라 그래요. 예전하고 이렇게 뭔가 단절된 법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연결된 이렇게 법. 그래서 법을 만든 취지를 제일 먼저 봐요. 법학자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과거에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넣은 거예요. 88년도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넣었으니까 이거 거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유만 해도 80%를 예전엔 받았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바꾼 거예요. 얘들이 이제 거주 이런 걸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50%로 줄이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또 동의를 해줄까? 쉽지는 않죠. 어차피 이거 법 바꿔도 내년 정도일걸요. 할 수 있는 게. 당분간 할 수 있는 거는 공시가를 올리고, 그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는 정도죠. 네, 그 정도 수준인데, 공시가 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공시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63개인가 정부 행정 자료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예, 노인분들 지금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거의 80%, 90% 정도 되세요. 그걸 뭐 또 줄인다는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80% 정도 받고 계시는데 공시가를 바꾸면 기초연금 받다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까지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시가 올리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매물 저희가 자료를 아실에서 오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3월 21일 날 8만 건이 최대였어요.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입니다. 이건 뭐 전세 매물은 저희가 제외하고. 네. 그러다가 지금은 7만 4천 건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보다도 저번 주에 한 7만 6천, 7만 5천 하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7만 4천 건대로 떨어졌어요. 대통령이 이제 겁주는 게 효과가 끝난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규제의 효과라는 게 원래 한두 달이에요. 예전에 한 6개월 갔는데 이제는 뭐 정부의 신뢰가 안 되니까요. 빨리빨리 이제 그런 게 무너지는 거죠. 전세 매물은 보시면 2만 천 건에서 지금 1만 5천 건대로 떨어졌고요. 와. 전세 매물의 심각성은 외곽에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최근에 줄어드는 데는 이제 뭐 꼭 강남은 아닌데요. 강남도 같이 줄어듭니다. 강남도 같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쌓여 있는 데가 강남이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주택자가 사야 되는데 무주택자는 강남에 집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대출을 안 해주는데 무슨 무주택자가 20억씩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 20억, 30억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무주택자다. 그런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못 사요, 무주택자가. 그러니까 유주택자들, 1주택자가 이제 강남 갈아타기를 하는 건데 대출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지금 10억 받았는데 이거 사기 위해서 내가 갖고 다시 대출을 받으면 4억, 2억밖에 못 받잖아요. 그게 가능한 사람만 샀겠죠,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남은 누적되고 적체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매물을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하니까 7만 4천 건대로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어요. 6천 건이 줄었으니까 8만 건대부터. 그래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전세 매물은 뭐 너무 많이 줄었고 지금 계속 최저를 기록하고 있죠. 예. 근데 전세가 진짜 이거 매매랑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심각한데요? 예. 전세는 계속 더 심각한 부분이 저희가 전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네. 이재명 씨가 기적의 논리를 폈는데요. 전세가 뭐 없어지면 전세 수요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착각하는 거고요. 지금과 같이 전세 나는 시기에는 전세 매물보다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2배 된다고 그냥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전세가 50개 있고 전세 희망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네. 경쟁률은 2대1. 2대1이죠. 25개가 나갔어요. 반 전세가. 그런데 전세 희망자는 75명이 남아 있잖아요. 내가 뭐 그냥 캠핑카에서 자겠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75명이 남아 있고 25개의 전세만 매물이 남아 있는 거예요. 3대1이잖아요. 늘어났어요. 예, 경쟁률이 훨씬 늘어나요. 그 다음에는 12개의 전세만 남아 있는 거고요. 전세 희망자는 한 63명 정도, 그죠? 62명 이렇게 남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6대1 가까이 돼요. 그죠? 네.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데요. 사실은 과거의 전세난은 전세 매물이 10개 있었고 전세 희망자가 20명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내가 가서 집을 보면 몇 개는 보여줬거든요, 중개사들이. 네. 근데 지금은 3,000세대도 한두 개밖에 없어요, 전세 매물이. 그래서 지금은 저공급, 저수요 시장이에요. KSP. 예, 2개 전세가 있는데 4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경쟁률은 같은데 내가 가서 전세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중개사가 하나 보여주고는 더 이상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세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을 사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야, 전세가 없는데 그럼 그냥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제 공급이 좀 있고, 그죠? 전세 수요도 많은 시장에 비해서 공급이 거의 없는데 전세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시장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급도 거의 없고 수요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 시장이거든요. 저 시장은 계속 매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매매로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들이 거래를 해봐도 저래요. 그래서 전세 보여주고 나면 네. 뭐 마포나 이런 쪽에서 보시던 분이 전세 이게 찾다가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 저 성북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셔가지고 저희 지점 찾아가세요. 거기서는 살려고. 예, 전세에다가 이제 더 보태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그 전세 일단 자기 자본이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뭐 대출 한 4억, 6억은 안 나오고요. 6억 나오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한 4억 정도 해서 성북구나 이런 쪽에 한 15억 이하 아파트. 예, 또 13억, 14억을 제일 많이 찾아요. 거기에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분들도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매매 매물을 오히려 찾아가지고 사시는 거죠. 우리 마포구 손님이었다가 성북구 손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예, 전세에서 매매로 이렇게 움직이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 전세 매물이 적기 때문에 과거의 전세난과 완전히 다른 전세난인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의 논리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현장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마저도 불안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도 없으니까 뭐 사시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지. 지금 뭐 각자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부가 그러니까 기적의 논리를 맨날 그냥 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저같이 부동산 오래 본 분들은 보면 저 구라를 어떡하나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 뉴스만 계속 퍼뜨리면서 국민들 선동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정치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은 정치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되고요. 자꾸 이스라엘 외국병하고 싸우는 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국격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리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기름 구하고 환율 안정시키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앉아가지고 부동산이 오로지 부동산. 조그만 거 장특공 장특공 아니면 뭐 규제 완화 이런 거 건드리고 완전히 그런 거는 총리가 하면 되지. 총리나 뭐 각 장관이 그냥 하면 되잖아요. 대통령은 방향만 잡아주는 거. 지금 대통령은 해외 나가지고 기름 구하러 다녀야 돼요. 그리고 뭐 원자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저게 빨리빨리 협의가 안 되면 공장이 이제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 처하잖아요, 우리나라. 예, 그런 거를 지금 해결하러 해외 나가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요만한 거 그냥 건드리고 완전 무슨 과장 이야기하고 완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완전 과장 국장이에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은 아주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고,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 제가 이야기하듯이 한 30년, 이렇게 40년 한 사람들은 한눈에 쫙 다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그 양반 또 제대로 일을 안 한 거예요. 막 세부적인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맞아요. 정점에 도달하면, 그때 한눈에 딱 보이거든요. 우리가 맞아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막 이렇게 장난치고 뒤에서 만화책 보고 있는 거 선생님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알죠. 보여요. 다 알죠. 그러니까 선생님 자리에 딱 서면 다 보인다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교실에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파악하거든요. 그걸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야단치느냐 안 치느냐의 차이. 계속 야단칠 수는 없잖아요. 애가 삐뚤어지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한눈에 판단을 해서 내가 지금 내 역할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판단한다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아니요, 쓸데없는 걸 계속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저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 잼동께서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챙기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잠을 못 자겠네. 이렇게 맨날 새벽에 올리고. 대통령이 왜 잠을 안 자요? 잠 푹 자고. 그러니까 대통령 얼굴이 항상 밝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들한테 뭔가 희망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 외교 사절들을 계속 그러니까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그런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그냥 국가를 위한 전략적인 방향의 그 틀을 짜줘야 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과장
국토부 과장이 하는 이야기나 계속 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뭐 나라가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지. 뭐 기름 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알게 뭐예요. 하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제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에너지 자원 확보, 그다음 원자재 확보, 그죠? 그다음 환율 안정. 그렇죠. 뭐 1400 넘어갈 때 나라 망한다고 지가 이야기해 놓고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대통령이 해야죠.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 해외 OECD라든지 IMF 이런 데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대비하는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지. 앉아가 맨 그냥 돈 뿌릴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통령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공교부 장관이 할 일이 있고 국토부 장관이 그죠. 그다음에 국장이 할 일이 있고 과장이 할 일이 있거든요. 그걸 뭐 본인이 다 하려고 생각하면 되나요? 지금 매도자가 이제 어떤 형태인지를 보시는 게 좋고요. 네. 매도자가 6가지 분류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다주택자, 그다음에 1주택자 크게 나와 있죠. 그럼 무주택자는 뭐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주택자 중에는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저 현장에서 보면 수익 실현을 해서 그냥 정리한 분들 많아요. 이분들은 일단 뭐 팔았으니까 또는 이제 팔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요. 5월 9일 이후로는 일단 매물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은퇴했는데 기존까지는 내가 뭐 3억 내더라도 상관없어서 1년에 10억씩 벌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입이 딱 끊기잖아요. 이분들 자산 많아요. 몇백억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걱정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현금이 자꾸 줄어드는 게 신경 쓰이는데요. 현금이 계속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저도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반퇴를 했으니까 네.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현금이 줄어드는 분들은 이제 걱정이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팔려고 이제 다주택자분은 당연히 했죠. 안 팔리면 이제 5월 9일 이후로 매물이 잠기겠죠. 다주택자 중에 임대사업자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대부분 뭐 두 채, 세 채를 한꺼번에 넣었더라고요. 한꺼번에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양도세는 여전히 일반 과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팔면 되는데 종부세가 걱정인 거예요. 갑자기 세 채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중과되잖아요. 1.5% 낼 거 이제 3%씩 내니까 부담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두 채 나왔다. 저한테 이제 리센트 12평인가 두 채 나왔다고 연락하신 분도 계신데요. 원래 이제 계속 아는 분이라 가지고 상담은 안 하고 그냥 오셔가지고 전화하셨는데 팔지 말고 5월 9일 이후로 파세요. 그때는 제값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됩니까? 한 2, 3억 더 받는 게 낫지. 올해 그냥 종부세 내시고 2, 3억 더 받으시라고. 그게 훨씬 낫지 않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가격 낮춰야 되니까 자기도 너무 짜증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또 경쟁하면서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왜 팔아? 나중에 매물 없을 때 그냥 슬쩍 가을 정도에 그죠? 팔면, 2, 3억이 뭡니까? 3, 4억은 더 받을 수 있을 건데. 예. 그러니까. 올려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올해 더 종부세 내봤자 1, 2억 더 내실 건데, 아무리 많이 내도 1억도 안 될 건데요. 그건 뭐 상관없다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분들은 이제 6월 1일까지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면 마찬가지로 관망 1년 단위로 이제 파는 걸로 바뀌겠죠. 그렇죠. 내년 5월 31일까지 팔면 되니까 굳이 지금 안 팔아도 돼. 지금 왜 매물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조정받느냐 그러면 2달에 다 나와버렸잖아요. 매물이. 그죠. 한꺼번에. 거의 5만 5천 정도 수준이었다가 8만 개까지 올라갔어요. 2만 5천 개 한꺼번에 2달 만에 나온 거니까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거의 없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놓는 게 의미가 없다. 왜냐면 또 사야 되니까. 어디를 사느냐의 문제이지 어딘가는 분명히 살 거다. 그분들은. 그런데 대부분 좋은 데 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북구에 사는데 위에 올라가가지고 넣은 거 사겠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면 본인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서초구 살다가 강서구 왔거든요. 집사람 직장 때문에. 네. 다들 저한테 어디로 이사 갔어요? 강서구 갔는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점점점. 점점점. 머릿속으로 막 생각. 망했나? 학교 잘렸나? 그때 제 대학 제가 왜 절로 갔지? 원래 대치동 더 살았는 놈인데. 그리고 의아해했어요, 되게. 근데 그런 거 당하면 사람들이 못 가요, 그렇게는. 저희 형도 예전에 대치동 미도 아파트 51평 가지고 그게 한 30억까지 갔거든요. 종부세를 냈어요. 1주택인데. 많이 낼 때 2천만 원 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2006년, 2005년 이야기예요. 저희가 한 20년 전. 그때 2천만 원 냈다면 어마어마하게 낸 겁니다. 세금을. 창피한데 창피하네. 근데 그냥 팔고 가라. 다른 데로. 그거 뭐하라고 해서 종부세 그렇게 내냐. 이렇게 쪽팔려서 못 팔겠다. 내가 파는 순간 의사들 다 안다고. 주변에 있는 의사들 다 알고 손가락질 할 건데 내가 그거 어떻게 파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숟가락질을 할 것까지. 숟가락질은 안 하는데 일단 망했네. 아니 세무조사 맞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의사분들. 그죠? 또 그런 위치에서는 또 그런 게 있구나. 쪽팔린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어쨌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체가 이렇게 남을 의식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살려고 그러지 나쁜 데로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상급지를 사는데 중급지 팔고 상급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상급지가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상급지는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장특공제든 그죠? 비거주 1주택자든 이제 다 들어가 살거나 아니면 이제 안 파는 거예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대출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일단 장특공제도 없앤다. 그러면 이제 팔면 하급지로 중급지로 가야 돼요. 상급지에 있는 분들이. 근데 팔 수 있나요? 아무도 안 팔죠. 되게 안타까운 거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저는 이제 우리나라 그 주택시장의 제일 문제가 공급 부족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이렇게 빠져줘야 되거든요. 강남에서. 그러니까 나이 들면 좀 빠져가지고 좀 은퇴자들 사는 데로 가가지고 미국에 이제 은퇴자 마을 같은 데 가면 좋은데 절대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모든 인프라가 다 있는 강남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젊은 분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오죠. 예, 못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아까 뭐 식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액자산과 현금자산이 100억 이상 있는 분, 이분들은 한 500억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부동산도 뭐 2, 300억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요즘 또 코인도 가지고 금도 가지고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1년에 고액자산가 이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2,500명씩 늘어나요. 1년에. 근데 이분들이 거의 한 100평짜리를 살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아파트. 우리나라 뭐 50평 이상, 강남에 50평 이상 아파트도 2,500채는 고사하고 제가 볼 때 1,000채도 안 늘 거예요. 1년에. 아주 심각한 거예요. 외국에는 뭐 이럴 때 뭐 정말 맨하탄이나 이런 데 막 어마어마하게 막 비싼 아파트를 짓고 이러는 것도 다 그런 사람 수요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10억 있는 사람과 100억 있는 사람은 단위가 10배잖아요. 그러니까 10억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생각하는 거를 그 사람은 1억을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원하는 주택이 지금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은 계속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사람은 안 팔고 다 들어가서 살고 그나마 전세라도 좀 살아보고 애 키우려고 그죠. 반포나 대치동에 가서 애 좀 키워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예. 뭔가 이게 유통시장이 좀 거래도 좀 잘 되고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꽉 막혀가지고는 파는 놈도 없고 들어올 놈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뭐 뭔가 매물이 하나씩 나오겠죠. 그거는 뭐 상속, 이혼 그런 거 아니고는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어가는 게 과연 정부에서 바라는 건지 언컨트롤러블해요. 그러면. 예,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전세도 없어지고 그죠. 매매도 이렇게 늘어나고 월세로 가고 이런 거는 지금 전세를 자꾸 없앨 필요가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전세는 없어지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없애려고 자꾸 대출을 쪼이고 이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진짜 되게 신기한 거는 그 마인드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든 어떤 시장 마켓에 있는 것들이 자유롭게 풀어질 수 있게 해야 이게 원활히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하나하나를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좌파들의 생각이죠. 다 내가 할 수 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의 논리로 움직이거든요. 자유경제의 논리로 움직이는데 가만히 놔두면 시장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금 월세로 잘 가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 때도 월세로 잘 갔어요. 그걸 지금 드라이브를 걸어서 더 빨리 가게 만든다든지 전세를 완전히 없애려고 지금 막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요. 전세 수요자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월세로 잘 안 간다니까요. 아예 매매로 넘어간다니까요.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서서히 가면 전세에서 월세화로 가가지고 월세는 수익률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3%도 잘 안 되거든요. 서울의 아파트를 이렇게 돌려보면 2.5%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2.5%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전세가 없어지면 매매를 월세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집값이 안정화된다니까요. 지금같이 가만히 놔두면 집값도 싹 안정화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장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전세를 갑자기 없애면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단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바보가 아닌 내용이에요. 전세입자 중에 상당수 전세입자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오겠지만 또 일정 부분 강남이나 이런 데는 10억, 20억 하는데 그걸 대출을 받아가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자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냥 특별한 이유 때문에 전세 사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 그냥 사는 거거든요. 이걸 정부에서 그냥 막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사게 만들면 집값이 오른다니까요. 서서히 가게 만들면 시장은 굉장히 안정화되면서 월세화로 되고 집값도 월세 5% 대부분 수익률은 5% 잡잖아요. 그러면 월세가 빨리 오르지 않는 한 매매 가격은 약간 하향조 안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춰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시장이 되고 있는데 그걸 막 뒤흔들어 나가지고 그냥 가격이 오르게 만들고 있잖아요. 왜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다. 근본적으로 이게 왜 그런 생각의 차이가 발생을 할까? 그 제정신이 아닌 거는 뭐 경제학 언론이라는 건 좀 보면 구윤철 씨도 답답한 게 경제학자잖아요. 그 양반도 경제학 박사예요. 아, 똑똑하신 줄. 그 똑똑한 사람이 왜 그 짓을 하는지 난 참 답답한 게. 아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시장이. 아니 경제학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건데. 네, 네. 그러니까 기본 아닙니까, 기본. 저희 때는 이제 복수 전공 같은 게 없었었어요. 그래서 부전공으로 제가 경제학을 했던 만큼 경제학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많이 책도 보고 성결대에서는 경제학만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경제학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도 많고 책도 많이 읽고 했어요. 그런데 경제학 원론에 나온 거예요. 이거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앞에 맨큐의 경제학에 그냥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보면 그냥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경제 현상을 어떤 식으로 내가 관리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통제가 아니라 관리잖아요. 지원,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이제 뒤흔들어 놓으면 왜곡되거든요. 왜곡되면 이게 2027년, 27년 말이나 28년 초에는 폭등할 거예요, 한번. 21년도가 그랬거든요. 20년 말, 21년도 초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때가 규제가 가장 강할 때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잖아요. 617, 710. 왜 규제가 그렇게 강한데도 21년도에 많이 올랐느냐. 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폭발해서 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러면서. 못 살겠다 해서 가격은 계속 오르죠. 지금도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만 좀 조정을 받는데 작년에 오른 거에 비하면 조정도 아니에요, 강남. 지금 벌써 거의 다 회복했어요. 이제 거래되는 거는 강남은 제값 주고 사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제 제값이나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금매가 없어요. 시장에 나가가지고 중개사한테 물어보세요. 금매가 있는지. 이제 거의 없다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금매 다 없애고 가격이 오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정책들을 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좀 물어봐 주세요, 반남. 나 같은 사람 안 물어줘. 계속 욕하는데. 저도 뭐 한번 털려고 했을 건데, 그죠? 아, 이렇게 돌려봤을걸요? 그러니까요. 저 직장인이니까. 돌려봤는데 뭐 법인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직장인에 일단 너는 패스 이렇게. 신고 잘하지. 정부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당하니까. 원천징수 당하는데 뭐 애도 없지. 뭐 빼돌려가 정리한 것도 없지. 그렇죠. 증여 상속부터 털 거 아닙니까? 하나도 없죠. 뭐가 없으니까. 상속은 이미 지났어. 20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지금 털어봤자 뭐 어떡할 거야. 아니, 기자가 전화 와가지고 계속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옛날에도 교수님 제일 먼저 그 타겟 될 것 같은 1순위, 네, 2순위. 근데 뭐 없는데 뭐. 네. 저도 법인이었거든요. 개인 사업자로. 개인 사업자니까. 법인 있으면 조심해야죠. 그렇죠. 네. 법인부터 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법인은 어차피 회사니까요. 제가 만약 우대빵 대표면 그렇게 안 하죠. 우대빵에서 연구소장 하고 있고 지금 또 조율이라는 데서 4대 보험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 대학도 아직도 미국 대학에 적이 있어요. 거의 계약직이지만. 네, 계약직이지만. 건드리면 트럼프한테 내가 찌를 거야. 메일 보내가지고 트럼프한테. 헬프미? 네, 미국 대학의 교수로 내가 재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심한 탄압과 압박을 받고. 이런 농 자체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오늘도 저기 상담이 있는데요. 네.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게 왜 이렇게 해서 집을 사야 되는지. 서류도 막 어마어마하고 많고 검토할 게 또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조율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에 네. 또 뭐 수석 전문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게 많아요. 뭐 이걸 변호사들도 붙어 앉아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지 겨우 답이 나올까 말까. 그리고 저는 이제 법무법인에 옮겨가지고 일을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법이란 게 딱 그냥 세무처럼 정답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요. 정답이 없어요. 칼같이. 네, 칼같이 우리 생각할 때 정답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아, 네, 내가 해석의 여지가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고 뭔가 우리가 재판을 한다 그러면 어떤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내가 싸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법이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칼같이 이렇게 세무는 정말 칼같잖아요.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냐 얼마 내야 되냐 이런 건 딱 산식이잖아요. 근데 법률은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요번에 옮기면서 되게 법률적인 측면에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신기하다. 최근에 이제 경제살롱 후라이인 TV에서 많이 하는데요. 네. 무료 강연입니다. 저희가 보통은 내 집 마련 콘서트라 그래서 그죠? 유료로 하는데요. 네. 저희가 무료로 가끔씩 이렇게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후라이 TV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하게 됐고요. 10번째입니다. 5월 23일 날 저희가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거든요. 네. 강남 쪽이니까요. 네. 오시는 데는 되게 괜찮으실 거예요. 어디서 오시더라도. 정원은 한 200명 정도니까요. 미리 좀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상당히 시장이 복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어쨌든 전체적인 그죠? 우리가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시는 게 좋고요. 네.
너무 이게 대통령이 에세이 올리는 거는 정치적인 언어니까요. 정치적인 언어를 정책적인 언어로 제가 이제 바꿔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상품이라든지 지역 쪽에서 지금 현재 뭐 금액대별로 뭐 고가주택, 저는 이제 주로 고가주택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게 왜냐면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내가 5억짜리 사는 것 때문에 저 찾아오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대부분 뭐 오늘 또 오시는 분이 개포동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인가 사단지. 예, 가지고 계신 분인데 30평 가지고 있어 그게 40억이에요. 예, 그런 분이 뭐 갈아타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고가주택 부분도 있고요. 뭐 중급지도 있고 그죠. 우리가 서울 외곽도 있으니까요. 그런 쪽에서 어디를 사시는 게 제일 좋은지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방향 같은 거 한번 점검해 드리고요. 어느 쪽을 사시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많더라고요, 교수님한테는. 질문 시간을 좀 그래요? 많이 할애해 주십시오. 예, Q&A 알겠습니다. 시간에 예. 아마 질문이 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1시간 정도 하고 네. 대부분 남은 주제는 질문에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시니어계 아이돌. 우리 심 교수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넣어놨죠? 네. 지금 채팅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서 작성하시면은 아마 네. 문자로 예, 예. 안내가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미리 신청해놓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오셔가지고 또 얼굴 한번 뵙죠. 서울 외곽지역 노도강 금관구 구축 아파트들도 가격 상승 여지가 있나요? 되도록 신축 사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준신축, 아니면 이제 구로라든지 관악 쪽에는 재개발 사업들, 재건축 사업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아파트들 고르시는 게 좋고요. 일단 정원호시로 바뀐다 그러면 그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은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 있는 최소 조합 설립은 한 대를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예전에는 저희가 진짜 재개발 사업에 조합 설립 행거를 투자해도 되게 초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관처가 기준이었습니다, 옛날에.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구역 지정만 돼도 그냥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초기 단계 재개발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요즘 재개발도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그러면 재건축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가 재개발보다 나은 데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악 구로 이런 쪽에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최고가를 이제 넘어선 데가 서울엔 딱 두 군데입니다. 관악구하고 구로구거든요. 여기는 서울의 중심에 가깝잖아요. 관악구는 강남에 사실은 가까운 거고 구로구도 이렇게 도심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저는 뭐 재건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신축이거나 신축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는 데들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조합 설립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원호시가 되면 어쨌든 늦어지거나 이렇게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동력이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후보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예, 정해졌죠. 이제. 양 당이. 근데 예. 서로 다 공급하겠다고 지금 뭐 다들 얘기는 하고는 있고. 뭔 말 못 하겠어요. 지금은 뭔 말이든 다 공급 하죠. 얘기만 다 예. 부동산 얘기만 하고요. 다 공급 얘기만 하더라고요. 사실 오세훈 씨는 그 위에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안타까운 건데요. 4년 동안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배 띄었지 않습니까? 배. 그러니까요. 그게 오세훈 씨가 보면 참, 사실은 예전에 저희 오세훈 씨 욕 많이 했잖아요. 뭐 그냥 임대주택,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 만든다고 하고 뭐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한강변에 임대주택 배치하는 거는 오세훈 씨 작품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안 하고 더 땡겼더라면 그게 한 1년씩 늦어졌어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조합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심각해지거든요. 이제는 아예 그냥 법에 박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임대주택을 같이 이제 추첨을 하거든요. 그러면 임대주택이 어쨌든 뭐 앞쪽으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합원들이 좋아할 가능성이 뭐 거의 없죠. 앞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쉽지는 않을 건데요. 근데 어쨌든 뭐 오세훈 시장도 옛날에 이제 헛발질 너무 많이 하신 게 좀 문제가 되고요. 근데 지금 내세울 거는 날 뽑아주지 않으면 부동산 초토화된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있거든. 정원호 씨는 어쨌든 저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정원호 씨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아요. 좌측인데 굉장히 우측에 와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고. 그래요? 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수님이 일 잘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저는 이제 임종석 씨 그러니까요. 비서관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했다는 게 가장 그분이 가지고 있는 캐리어 중에 가장 길어요. 예, 물론 이제 구청장 했던 거는 모르겠는데 구청장 할 때야 뭐 정치적 색을 드러낼 이유도 없고 행정과 행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이 크고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지금은 이제 이야기 안 하는데 박원순 씨가 본인의 롤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옛날에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멘토입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또 뭐 여직원하고 칸쿤 간 거. 아, 나도 칸쿤 가고 싶다. 나도. 그 여직원 분이 있던 데가 민달팽이 뭐 그인가 아, 그 주거복지 거기예요? 기관이거든요.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저축으로 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거기는 그냥 그냥 저소득층이 달라는 거거든요. 그냥 내놔 이거예요. 예, 아파트 내놔. 갖고 와. 예, 아파트 갖고 와거든요. 그냥 뭐 임대주택 많이 짓자 이게 아니라 그냥 갖고 와. 저소득층한테 어. 집 달라 이거예요. 그냥 예, 그만큼 굉장히 저축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로 옛날에 교류를 맺었던 사람들을 그리고 친한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극좌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원호 씨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뭐 정원호 씨가 되면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맞다. 그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건 대부분 뭐 예측하듯이 그렇고요. 자기가 더 빨리 공급하겠다고 하던데요. 오세훈. 그건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원호 씨 입장에서도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영상국제업무지구거든요. 그게 만 세대를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씨는 6천 세대고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게 임대주택 빼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빼고 나면 몇 채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거기 오피스텔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대부분 이제 거기 뭐 국제 업무존이 있고 뭐 업무 복합존이 있고 업무 지원존인가 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국제 업무지구 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피스텔들은 막 집어넣는데요. 이 아파트는 몇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임대주택을 35% 이상 넣고 만세대 35% 3,500세대 임대주택이에요. 장난 아니다. 그리고 그 임대주택을 넣고 오피스텔을 최근에 많이 넣는 걸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원래 이제 평균 평수가 한 32평이었는데 이것도 작아요. 거기는 30평대 넣으면 안 돼요. 근데 뭐 한 50평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뭐 32평이 오세훈 시장이 만든 틀이 32평이 기준이에요. 임대주택 넣고 오피스텔 넣고 뭐 때려 넣으면 20평대로 떨어져요, 이게. 이제 국제업무지구에 20평대 넣어놓으면 어떡하자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문제도 이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 안에다가 이제 복합적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일본에는 있어요. 일본에는 이렇게 건물 안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초등학교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일본도 이제 도심으로 몰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가능한데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안 돼요. 이게 건물 안에 교지, 교사 확보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이제 독립된 건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학도 예, 마찬가지예요. 따로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외국에는 제가 있는 그 인터내셔널 어메리칸 대학도 그 2개 층을 써요. 큰 빌딩에. 그렇게 해도 미국에는 대학이 인가가 나요. 예, 그냥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그렇게. 뭐 그런 대학이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없어요. 다 그냥 자기 건물이 있어요. 별도. 교사, 교지 확보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법을 바꿔야 돼요. 일단 이걸. 올해 내 원래 목표가 그 분양하는 거였어요. 토지를. 분양이라는 게 이제 다른 데 파는 거죠. 지금 인프라는 거의 다 닦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분양을 땅을 해야 되는데 올해 못 할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20평대 이제 들어가고 임대주택 들어가고 오피스텔만 들어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걸 정원호 씨가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서울이 망가뜨리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본인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민주당에서 하니까. 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입김이 어마어마하게 이제는 많이 작용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명픽 이재명 씨가 찍은 사람. 찍었죠. 네, 뭐 이재명이 하라는 대로 하겠죠. 찍으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씨 하라는 대로 하겠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정책 내파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민주당의 그 양반이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입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고 공공재개발 어마어마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청에다가 그런 인허가권을 이양한다 이런 것도 그렇게 봐요. 본인은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걸. 왜냐면 자기가 박원순 시장이 멘토인데 재개발 재건축 안 해주고 그 성수동에 재개발 재건축 된 게 없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그렇잖아요. 아니,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는 게 이제 시공사 선정하는데 그 전까지 하나도 진행이 안 됐는데요. 뭐. 그래서 뭐 그걸 하기 위해서 본인이 뭐 어마어마하게 뭐 하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냥 그거는 서울시에서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지 뭐 한 게 없다니까요. 본인이 뭐 지구 지정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지원하기 위한 뭐 조례를 만들고 이런 거 안 했다니까요. 조례 만든 거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는 조례나 만들지 한 게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 양반이 특징 자체가 이제 주거, 상업, 문화 뭐 이런 거 이제 복합되어 있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 같은 경우는 뭐 복합형으로 이제 많이 가야 될 가능성이 크고 복합형이라는 거는 커지는 거예요, 사실. 커지는 복합형으로 가는 거는 길어진다는 말이고. 공급이 늦어질 수 있고 이런 문제들도 같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재개발
쉽지 않겠는데요? 저는 재건축 쪽이 오히려 낫다. 예, 재건축 쪽. 최근에 이제 재개발이 너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재건축 쪽이 좀 저게 생각할 것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진짜 관천하고 이런 것들 정말 좋고요. 아니더라도 사업 시행인가 나면 정말 괜찮고요. 사업 시행인가라는 거는 다시 거기 들어와가지고 뭐 관천하기 전에 뺏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요. 적어도 조합 설립은 된 데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시네요.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정비 사업은. 예, 정비 사업은 확실히. 보수적으로 보고. 그래서 아마 정원호 씨가 4년입니까? 집권하는 게. 네. 4년 동안 하는 게 거의 없이 나갈 거예요. 정비 사업 쪽은. 여행 갔다 오겠죠, 칸쿤. 여행도 가긴 하겠지만 뭐 서울 일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정원호 씨가 서울시장에 맞는 캐파는 아니라고 봐요. 사이즈가. 예, 사이즈는 성동구청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성동구청을 잘했던 거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있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뭔가 그 도시재생하고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성동구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가보면 뭔가 새로운 건물이 막 들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게 뭐 크래프톤인가 하는 사옥도 들어서고, 무신사, 예, 무신사 사옥도 어쩌고저쩌고. 들어서고 이런 게 있지만 거기는 완전히 그 지역을 내가 내 나와바리로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무신사는 들어온 거니까요. 그에 따른 뭐 사옥 짓는 거를 그 사옥 짓는데 뭐라 그래요.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 나머지들은 보면 있는 거 거의 다 보존한 거예요. 연무장길에 가보면 새로 지은 건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냥 있는 거 보존하고 아기자기한 뭐 그런 점포들 많고 이런 그 박원순 씨 개념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서울시장 캐파는 아닌 것 같다. 압구정 재건축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왜 오래 걸려요? 원래 오래 걸리는데요. 압구정도. 그거에 이제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빨리빨리 안 해주고. 왜냐하면 거기는 당연히 이제 3억 찍을 때이기 때문에 빨리 해주기는 쉽지는 않은 동네인데 뭐 차근차근 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가격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저희 생애에는 되는 겁니까? 제 생에는 되겠죠. 뭐 우리 후레이님 생에는 당연히 되고요. 아니,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압구정은 그 맞아요. 모습이었고, 맞아요. 지금도 그 모습이고, 제가 92년도인가 93년도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살았어요. 1년간. 네, 시범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그때도 재건축하더라고요. 30년 됐어요, 지금. 나이가 71년생일 걸요. 시범 아파트가. 그때도 제가 딱 들어갔는데 마룻바닥이 탁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못으로 이렇게 탕탕. 마룻바닥을 탁 쳐가지고 제대로 만들고 살았었어요. 그때도 내가 이 아파트 정말 낡았다. 그때 제가 차가 있었거든요. 매 밀고 땡기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요? 네, 그 당시에 벌써 밀고 땡기고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시범 아파트는 주차장이 적은 걸로 되게 유명해요. 거기 이제 놀이터인가 공원이 네.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있을 때부터 문제가 많았었어요. 근데 뭐 난립니다, 지금. 이제 겨우 하잖아요. 아직도 뭐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압구정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릴 거예요. 대신에 이제 뭐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돈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남 뉴타운 같은 거 안 들어가도 되는 거 또는 이제 뭐 관처해가지고 이주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거 사두시면 제일 좋죠. 그거는 뭐 관처해가지고 이주하는데 정원호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냥 가는 거죠. 5년 내에는 입주를 하겠죠. 그런 것들. 재개발은 이제 철거 자체가 오래 걸려요. 한남 뉴타운 보면 아직도 철거하고 있거든요. 3구역이 제일 빠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철거를 2023년 2월부터 시작했어요. 아직도 철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안 나가는 놈도 있고요. 일반 아파트 부시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심하다. 네, 그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부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뭐 삐걱대는 것도 있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년 걸렸어요. 근데 재건축은 뭐 빨리 되니까요. 내년 정도에는 분양하는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거 사시면 제일 좋죠. 어쨌든 지금보다는 많이 오를 거고 그게 굉장히 강세를 보일 거예요.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뭐 지금 30억 훌쩍 넘어가지고 40억 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할 가격이죠. 옛날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저 아크로 리버하임보다 가격이 높은데 그렇게까지 가나 모르겠네. 저는 좀 노량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 기존 이미지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노량진. 근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확 탈바꿈하면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기존에 노량진에 갔던 기억들이 별로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저도 거기 반지하에 살았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좋은 기억이 되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노량진에 좋은 기억 가진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 거기서 고시 공부해가지고 되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별로 좋은 기억 가진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천지개벽을 하니까. 근데 뭐 어쨌든 새 아파트는 무조건 오를 거예요.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네. 기존에 새 아파트였던 것도 이제 10년 넘었고. 근데 10년 내에 아파트 나올 수 있는 거 손가락이 이제 꼽거든요. 정말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근데 그렇게 완전히 탈바꿈 돼가지고 거의 동시에 입주하잖아요. 빠바바박 입주하거든요. 그런 데들은 이제 어마어마한 가격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신축
하시는 게 무조건 좋다. 헷갈리면 무조건 신축 보시는 게. 헷갈리면 신축. 헷갈리면 헷갈리면 진짜. 신축. 그러면 목동은요? 거의 미니 신도시급 규모인데 어떻게 이주를 할 건지 궁금합니다. 목동 재건축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목동도 시간이 꽤 걸리겠죠. 사업성 네, 짱짱. 사업성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고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거기도 5만 세대가 나중에 입주하잖아요. 지금 2만 5천 세대인가. 예, 그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뭐 하든지 해야 되죠. 원래는 대로 하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런 데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진행은 되겠지만 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뭐 목동이 이제 재건축한다 그러면 마곡이 오르나? 그 주변 지역으로 뭐 흡수될 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주변 지역으로 흡수가 되겠죠. 목동이 본격화되면 어마어마하게 주변 지역에 영향이 많을 건데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제 뭐 조합 설립됐는데 시공사 선정한다는 데가 약간 있고 정도 수준이니까요. 아직까지 뭐 철거하고 이주한다 생각하면 일단 오세훈 시장이 계속한다 그러면 한 5년 내에는 그죠. 뭔가 가시화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10년은 잡아야 되겠죠. 네, 정원호 씨가 한다 그러면 한 10년은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진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커스가 어떻게든 매물 꺼내려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왜냐?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부터 진짜 심각해지거든요. 올해 이제 전세 겪으신 분들은 내년 되면 이제 무조건 집 살려고 덤벼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027년, 28년 초 이때 왜냐하면 28년 4월 13일인가 총선이에요. 예, 그전에는 규제 내기 힘들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27년 말부터 이제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쨌든 매물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일시적 유주택자가 지금 안 팔아도 상관이 없죠. 그죠? 3년 내에 팔면 되죠. 어떻게 내놓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일시적 유주택자도 전세 끼어 있으면 피곤하니까. 요즘 전세입자가 그냥 갑이니까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2월 달에 판 사람들은 그렇고요. 그 전에 이제 그 대통령이 사실은 맞아요.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뭐 새끼 매물 팔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양도세 중과는 그냥 한다. 그때 이제 세입자 내보내고 그죠. 돈 주고 내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몇 천만 원 줘야 돼요. 세입자가 1억씩 부른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내가지고 내보낸 사람 진짜 바보.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맞아요. 그러면 3, 4억 해가지고 내보낸 사람 바보. 1, 2억 개 내보낸 사람 멍충이. 지금은 그나마 좀 정상. 5월 9일 이에 파는 사람은, 물론 이제 5월 9일에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는 이제 없다고 보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임대사업자인데, 그죠? 다주택자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5월 9일 이후에, 6월 1일 이후에 팔면, 이 사람은 진짜 제 값이 아니라 1, 2억 더 받겠죠, 그죠? 한 5억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돈 내준 사람 생각, 한 6, 7억 차이 나는 거지. 진짜 5억 차이가 나는 그 기간 동안이, 그죠? 한 2, 30억 되는 아파트는 정말 한 3, 4억, 5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을 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처럼 중요한 말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말을 바꿔가지고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집 겁이 나가지고 정부를 믿고 집을 판 사람. 문재인 정부 때도 집 팔아 그래 집 판 사람 있긴 해요.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때, 있어요. 그때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요. 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판 사람들이 있어요. 연락은 안 되는데요. 판 사람이 있어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네, 전화해도 안 받아. 화병 나가지고 뭐 쓰러졌든지 했겠지. 뭐. 그때가 18년도잖아요. 17년, 18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3배는 올랐을 게 최소. 한 10억짜리 집이 지금 30억인데 난 지금 전세도 못 구해서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분들 어떤 심정일까요? 그러니까 정부 말 믿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걸 지금 또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일시적 유주택자, 이게 파실 수 있는 분은 파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3년 내에 나오는 걸, 그죠? 어쨌든 지금 땡기려고 하는, 지금 땡기려고 하는. 다 땡겨놓으면 나중에 어떡할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특공제도 1년 내에 끝낸다 그러면 3년이 남았는데. 나머지 3년 동안은 손가락 빨고 있으려나? 똘똘한 집은 아닌데 2년 뒤에 저도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신축이시면 저는 좋다. 일단 무조건 신축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신축발이라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도 제가 이제 신축으로 갈아타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거든요. 신축이 될 거나 신축 이주 중인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신축이잖아요. 거의 저희들은 신축으로 보거든요. 5년 있으면 신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 갈아타시는 거는 저는 같은 지역이라도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신축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송파에서 강남으로 갈아타게 하려고 하는데 집이 너무 안 팔립니다. 저희 집값을 내리면 2억밖에 대출이 안 나와서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개인 연금이나 퇴직금을 깨서라도 지금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고민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연세가 40대라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요. 50대 넘으셨다 그러면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왜요?
한번 인생 걸어볼만 하지 않을까요? 송파도 괜찮으신데 27, 28년을 위해서? 그렇긴 한데 콩파도 오를 거예요. 오를 건데 우리가 자꾸 이제 상승 금액을 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완전한 상방은 좀 정부에서 누를 거예요. 계속. 예, 계속 누를 거거든요.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규제는 대출 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고가주택을 누르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뭐 폭등하고 이러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주택 가격 자체가 만만치는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송파에 계시는 분들도 저는 그냥 계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래 비용 자체가 이제는 적지가 않거든요. 옮기시는 데 따라서. 그거 다 감수하시고 젊은 분 같으면 한번 해보실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40대까지는 예, 괜찮아요. 저는 이제 오히려 대치동이나 이런 쪽 가시는 게 더 좋다. 예, 뭔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찾으셔가지고 그죠? 예, 가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송파도 좋으신데 남들은 다 그냥 송파에 살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똘똘한 한 채인데 너무 무리하게 옮기시는 거는 특히나 뭐 연금 깨고 이런 거 지금 연금을 더 넣으셔야 될 나이일 건데 대부분 50대는 진짜 많이 넣어야 돼요. 연금은 저도 이제 호랭이 TV에서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년은 묵혀놔야지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즉시 연금이라고 있긴 해요. 내가 넣자마자 받는 건데 그거 네. 넣자마자 왜 받아? 그럴 바에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뺐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즉시 연금 같은 건 의미가 없고요. 내가 연금은 5년이나 10년, 5년짜리도 있긴 해요. 5년 넣어두는 건데 저 나이만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5년 동안 넣어놓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길게 느껴져요. 이제 5년 내에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생각 5년 내에 죽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내가 다 쓰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거는 정말 40대나 50대 때 해야 돼요. 아니면 그런 연금 상품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금을 깨는 건 어마어마한 손해일 거예요. 그거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다 따지고 보면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2주택으로 이것도 어떤 2주택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한데요. 2주택으로 버티는 것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당분간 괜찮다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이제 이번에 윤종호 의원 올라온 거 보면 2주택 종부세 중과가 있는데요. 도입하기 힘들 거예요. 예, 도입하기 힘들 거예요. 개포동 신축 아파트를 가진 60대 초반의 부부인데요. 현금 흐름이 적고 증여 상속 없이 다 쓰고 가려고 하는데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개포동 신축이면 거기 아닙니까? 4단지나 뭐 예, 그렇죠. DH 데크차이, 뭐 DH 아노 힐스. 언제 매도? 근데 본인 돈 필요하실 때 그냥 매도하시면 되긴 한데 계속 뭐 오를 거니까요. 아무래도 2007년, 2008년까지 1주택자시면 상관이 없으니까 2007년, 2008년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27, 28. 예, 그때가 아마 한번 또 저 생각은 튈 것 같거든요. 왜곡된 시장은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좀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8년도에는 한번 튈 거예요. 그러면 뭐 가격대가 달라지니까 이를테면 지금 아마 30평에 살고 계시면 40억 정도 하실 거예요. 개포 쪽은. 그러면 이제 50억대가 된다는 말이니까요.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네. 예, 다 쓰고 가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쓰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로 옮겨가지고 어떤 주택을 가지고 어떤 주택에서 어떤 형태로 사실 건가는 미리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뭐 임대로 그 다음에 사실지 아니면 뭐 그래도 조그만 평으로 줄여가지고 20평대 개포에 그냥 있으실지 아니면 뭐 실버타운으로 가실지 이런 거를 본인이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다 하시고 이제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막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 다 검토하시고 같이 이제 움직이시는 게 지금 60대 한 중반만 되시더라도 같이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네, 이게 다 쓰고 간다는 기준이 제가 네. 언제까지 살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모르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주택연금 같은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다 쓰지는 못하겠지만 주택연금 같은 거를 해놓으시고 중간에 돌아가시더라도 자제분한테 이제 상속이 되니까요. 그래서 주택연금 같은 거 하시고 아니면 이제 제가 그 고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은 내집연금이라고 계속 권해드리는데 그 상품이 안 좋아요. 이제 좋은 상품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면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건 안 좋은 상품입니다. 대신에 이제 쓰고 가셔야 되니까 이거 그냥 하셔가지고 하시라.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 주택연금하고 다르게 갱신을 할 수 있거든요. 40억인데 50억 됐다고 해가지고 주택연금은 50억을 치주는 게 아니고요. 40억에 그냥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50억도 쳐줘요 또. 그걸 3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또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해보면 훨씬 내가 오를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택연금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설정비가 크고 대출 이자 같은 게 굉장히 높아요. 이게 어차피 역모기지잖아요. 역대출이거든요. 그게 지금 4%대인가 그래요. 벌써. 아마 주택연금 지금 3%대로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되니까 그걸 계속 빼내시더라도 다 못 쓰시고 가실 거예요. 그러더라도 최대한 이제 빼가지고 쓰시고 갈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국민연금이 있고요. 내가
일반 연금들 좀 넣어놓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 이렇게 하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어요. 저번에 누구 만나니까, 기자분 만나니까, 그러니까 노후 대비 어떻게 하셨냐고, 한 달에 얼마 정도로 세팅하셨냐고 아주 구체적으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에 세팅해놨다 이러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세팅하셨어요? 1,000만 원에 세팅이 되죠. 일단 부부가 둘이 벌잖아요. 저도 집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는데요. 제가 사학연금이기 때문에 좀 높아요. 그래서 두 사람 합치면 한 500대거든요. 와, 일단 거기서부터가. 대부분 500대요. 요즘.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와, 장난 아니다. 200은 넘을걸요. 지금 아마 은퇴하신 분들. 200은 되실 거예요. 둘이 합치면 한 400대잖아요. 와. 400대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 이렇게 들어가면 한 3, 400 나오거든요. 해놓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했어요. 그냥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택연금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내 집 연금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내 개인연금 등 것들. 개인연금도 있으세요? 개인연금 있죠.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저는. 예, 개인연금 같은 것들 한 달에 한 100, 100. 뭐 이렇게 나오게. 집사람도 그 정도 나오고. 그럼 또 100. 그럼 1,000만 원 세팅. 와. 예. 일단 기본이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꾸준히 넣으셔가지고 하셨으면 괜찮아요. 1,000만 원 되는 거 대부분 돼요. 미국에도 대부분 1,000만 원에 세팅해요. 이렇게 또 1,000만 원 세팅하는 거구나. 예, 쓰다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또 죄송하긴 한데 제가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닌데요. 우리 아버지가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저는 부산에서? 사실은, 부산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잘 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랜저 이런 거? 어마어마한 저도 금수저였는데요. 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도 사립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사립국민학교죠. 모자 쓰고? 네, 모자 쓰고 교복 입고 다녔어요. 교복 입고 다녔는데,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차는 있는 사람은 있는데,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몇 명 없었어요. 기사? 그래서 내가 아지아라 그랬나? 우리 부산 사투리로 기사라 안 그러고, 아재 뭐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기사 얼굴도 많이 기억나요. 몇 번 바뀌었는데. 그렇게 타고 다녔거든요. 아버지는 돈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밑으로 삼형제로 나눠졌나.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한테 많이 가 있고요. 예. 그렇게 원래부터 제가 금수저이긴 했는데요. 어쨌든 직장 생활을,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께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시게 되면 충분히 1,000만 원은 만들 수 있어요. 본인 200, 저 200, 그 다음에 주택연금도 해도 한 300, 벌써 700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 한 100씩은 있을걸요. 900대. 그러니까 1,000만 원 세팅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근데 기본이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적연금 같은 것도 한 100 정도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주택연금 같은 거. 주택연금을 하시는 거 제일 좋은 거는 지방에 안 오르는 아파트 이런 거 주택연금 하면 제일 좋아요. 지방에 한 10억 정도 되는 안 오르는 아파트 하면 가장 좋아요. 서울에 오르는 아파트는 뭐 내가 공시가 12억이거든요. 그럼 한 16억, 17억 정도까지는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오르잖아요.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 오르는 걸 반영은 안 해줘요. 주택연금은. 그래서 내 집 연금이라는 상품에 가입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1,000만 원까지 줘요. 월. 1,000만 원 이상은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상품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유동화 시키셔야 돼요. 다운사이징, 유동화. LH에서 하는 내 집 희망연금인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뭐냐 그러면 내가 LH에다 파는 거예요. 매입 임대주택 비슷하게 팔고 한꺼번에 돈을 받잖아요. 한꺼번에 안 받아요. 연금으로 받아요. 그리고 LH에서 임대주택을 줘요. 찾아보시면 아주 그렇게 유동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다운사이징과 유동화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대략 한 5대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상품하고 부동산하고 대략 5대5 정도 돼요. 그래서 은퇴 전에 6대4, 5대5 정도는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5에 들어있는 부동산도 빨리 유동화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 아니면 내가 다른 데 살고 지금 정부에서 싫어하는 비거주 1세대를 만들어서 월세 받는 거. 네, 월세 받는 거. 그것도 유동화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제분들이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돌아가시면 자제분들이 그냥 상속받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택연금은 다 쓰고 가는 거니까요. 저처럼 애가 없으면 그냥 다 쓰고 가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또 월세 뭐 300, 요즘 3, 400은 아주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3, 400 이렇게 월세 받으시면 1,000만 원 금방 만들죠. 그렇잖아요. 1주택 그 월세는 소득세 신고도 안 해도 돼요. 예, 세금 안 내셔도 돼요.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서울에 무조건 한 채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지방에 한 채 있다 이런 거는 유동화 시키기도 힘들고 월세 받는 것도 만만치 않고. 아니, 지방에 월세가 안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지방에는 오히려 월세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전세를 빨리 안 없앴더라면 지방같이 갔을 거예요. 지방에 보면 전세보다 월세 수요가 많아요. 지금 실제로 그 월세 비율 같은 게 지방에 많을 거예요. 많고
월세 이율도 높아요. 지방이. 지방 한 6% 되고요. 전월세 전환율. 우리는 뭐 월세 이율이 없으니까요. 전월세 전환율이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지방이 높아요. 왜? 안 오르니까 지방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으면 그 바보잖아요. 전세 입자만 행복한 거라면. 그래서 제 친구들도 지방에 팔고 서울에 사는데 지방은 대부분 월세 살아요. 100만 원 하면 그 월세 100만 원 정도면 저번에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 저희 이제 임장에 같이 오셨는데요. 그 영동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앞쪽에 설렁탕 먹을 때 그러는데 대구에 있는 건 다 팔고 100만 원짜리 월세 살고 있대요. 새 아파트 신축에 30평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집주인이 나가란 말도 안 하고 지금 4년 살고 또 계약갱신해가지고 8년 산대요. 한두 번만 더 하면 진짜 실버타운 가도 되잖아요. 그 나이가. 그러니까 그 지방은 월세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월세도 높지도 않아. 집값이 낮잖아요. 집값이. 그리고 대구에는 서대구역하고 동대구역에 보면 주상복합이잖아요. 다. 네. 그게 한 동이 대부분 오피스텔이에요. 그거는 더 싸요. 월세가.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오긴 한데 월세가 더 싸요. 그런데 그냥 월세 사시면 돼요. 제 친구들 대부분 월세 살아요. 월세 살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에 무조건 아파트 한 채는 있으셔야 된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노후 대비로 뭐 월세를 받거나 그죠. 아니면 뭐 주택연금에 넣거나 아니면 내 집 연금 같은 상품에 넣어가지고 유동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셔야지 현금 부족 부분을 메꿀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아, 이게 진짜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소득이 줄잖아요, 결국에는. 계속 60대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근데 자산은 있는데 이제 현금 흐름이 부족하고 세금은 늘어나고 품위 유지비는 또 조금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 활동도 해야 되니까. 1,000만 원에 세팅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마 나중에는 뭐 더 올라갈 수 있을 건데요.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세팅해 놓으시면 여행 가시거나 취미생활 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맞춰 놓으시면 좋은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뭐 지금 아직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저하고 집사람하고 합치면 1,000만 원 더 벌 거예요. 그래서 전혀 뭐 그런 거 세팅할 필요는 없는데요. 저는 벌써 사학연금 받거든요. 그래서 3년 지나면 이제 국민연금도 나와요. 그래서 한 250 합치면 250 되거든요.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뭐 집사람은 뭐 나이가 저보다 어리니까 한 5년 더 기다려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받게 되겠죠. 그렇게만 되면 한 500 되니까 그냥 뭐 사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이. 70 넘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여행 가기도 이제 힘들어요. 80 넘으면 이제 다리가 하나 쩔뚝거린다. 그러면 못 써요. 300만 원 또 못 쓴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써야 돼요. 60에서 80 되기 전까지 있는 거 다 쓰고 간다고 생각해도 다 못 써요. 왜냐하면 내가 뭐 재산이 한 30억이다. 만돼도 이게 가만히 놔둬도 돌아가잖아. 내가 예금만 해도 계속 돈이 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일을 해서 계속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준다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현금이 준다. 뭐 1년에 1억씩 2억씩 이제 세금을 내면 좀 줄겠죠. 그래서 이제 강남 분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집을 팔고 요번에 매물 내놓고 이랬던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팍팍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쉽지는 않아요. 열심히 사셨군요. 열심히 산 건 아닌데요. 그냥 잘 살았죠. 네. 노후에 1,000만 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걸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아무래도 때가 없다 보니까 은퇴하고 그죠? 이런 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직 유언장을 안 썼는데요. 유언장도 써야 되고 이게 남들보다 은퇴에 대한 생각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들은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예. 난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미리 대비할 차원에서 그죠? 내가 유언장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역순으로 할 수 있죠. 뭐 연명치료 뭐 이런 거. 연명치료 중단 뭐 네. 네, 그런 거 하든지 뭐 장기를 뭐 다 가져가라 하든지 기부. 뭐 모르겠어요. 뭐 어차피 뭐 그러면 교수님 아버님께서는 돈 많이 쓰고 가셨습니까? 많이 버셨잖아요. 이렇게 쓸어 담으셨잖아요. 원래 의사나 변호사들이 자기가 번 돈을 다 쓰지는 못했어요. 다 못 씁니다. 의사들이 제일 불행한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형도 의사이긴 한데. 그럼 교수님은 왜 의사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색약이었어요. 제가 별 이야기 다 하는데.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때는. 지금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되잖아요. 예. 네. 제가 이제 좀 예전에는 권력욕이 좀 있었거든요. 권력욕? 네, 권력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을 지배하고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있었거든요. 마키아벨리즘 이런 것도 있고. 마키아벨리즘. 제가 첫 번째 지원했던 데가 안기부였어요. 안기부요? 예, 안기부. 지금은 국정원인데 당시에는 네, 이제 네. 안기부였어요. 저희 선배가 한 분이 안기부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선배가. 우와. 그분이 항상 만나면 야 너는 뭐 야 체격도 멀쩡하고 이러니까 어울려. 네, 어울려요. 어울려요. 니는 어울린다 이러면서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졸업하면 찾아와 이랬거든요. 그래서 찾아갔었어요. 찾아갔더니만 그래 올 줄 알았다 이러.
이야기 굉장히 좋게 이야기되다가 몸에 불편한 건 없지? 이러면서 여기 신체검사 그런 거 해야 돼.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색약인데요. 이러니까 에이씨. 이러면서 그때는 안기부도 안 됐어요. 못 들어갔어요. 지금 안기부에 들어갔더라면 국정원 차장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예. 제가 권력욕이 있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보신을 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저는 안 갔죠. 재밌습니다. 어울립니다. 예. 그런 거예요. 어울립니다. 5월 23일 날? 예, 5월 23일 날 저희 세미나인데요. 무료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뭐 2시부터 강남 쪽에서 하니까요. 나중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그죠? 예, 문자 가겠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갈아타기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네. 5월 9일까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런 것도 고민이신데 뭐 5월 9일 지났으니까 근데 계속 뭐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네. 떨어지진 않고 오히려 지금은 뭔가 오르는 기미도 보이고 이러니까요.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정책 일단 숲을 먼저 보시고요. 그다음 나무를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강의들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어떤 걸 사시는 게 가장 좋을지 내 집 마련에 뭐 이런 점도 하시고 네. 그리고 미리 여기 그 상담 같은 거 그죠? 궁금한 사항들 올려놓으시면 제가 거의 다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저희 이제 내 집 마련 콘서트 같은 거 하면 강사분들이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상담 같은 거 좀 제대로 답변 좀 해드리는데 강사분들이 잘 안 해드리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 사실은 상담을 다 유료로 하시고 어려운 상담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상담을 올리라고 했더니 막 A4 용지 2페이지를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은 상담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예, 해주세요. 오셔가지고 질문하시고요. 예, 뭐 강의가 아니라 뭐 교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세미나 신청 링크. 네,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시장을 세분화시켜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자꾸 이제 그죠? X로 해가지고 뭘 이렇게 막 던지는 형태로 정치적인 용어를 쓰는데 이게 정책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러분이 과하게 이제 또는 무시하거나 어떤 분은 또 이재명 씨 이야기하면 너무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아예 안 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다. 내가 이 정부에서 뭔가를 얻어가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그런 걸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정치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뭐 매수자도 좀 세분화시켜보고 그죠. 매도자도 세분화시켜보고 상황들이 뭐 6월 1일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민주당 정치 지형 같은 것도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숲을 보시고 나무를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좀 나무를 보고 그죠? 숲을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주택시장을 떠나지는 마시라. 한번 어마어마하게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 번은 튈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왜곡돼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어마어마하게 문재인 정부 때 21년도하고 비슷한 상황이 올 거다라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쭉 해가지고 왔던 상황이 지금 1년 안에 다 달성된 거는 좀 특이한 거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긴 하지만 21년 가서 같은 상황이 또 언젠가는 올 거다. 근데 문재인 정부보다 좀 빨리 올 가능성이 있겠죠. 너무 이제 규제가 빨리 대부분 지행됐으니까. 대신에 부동산 시장을 떠나지 말고 주택 시장에 이제 남아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지역들 매물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 계속 살펴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